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호흡기 10번째 시간이고요. 저번 시간에는 COPD의 병태생리, 증상, 진단 방법, 그리고 약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 배웠는데요. 오늘은 그 약제를 어떻게 활용해서 COPD 매니지먼트를 할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COPD의 급성 악화가 뭔지, 산소 치료를 할 때 부작용인 CO2 나르코시스가 뭔지, 그리고 이제 부가적인 내용으로 early onset COPD를 유발할 수 있는 안티트레시민 디피션시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COPD를 진단받고 치료를 시작해야 되는 환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에 천식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환자의 증상 수준에 따라서 약을 어느 정도 세게 쓸지 그게 스텝 1부터 스텝 5까지 여러 단계로 구별이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 기억나세요? COPD도 똑같아요.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처음부터 치료를 세게 시작할지 아니면 가볍게 시작할지 이걸 구별을 해야 되는데 그 지표가 되는 게 바로 이 그림이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룹을 ABCD 4개로 나눠서 각각 적절한 Initial Pharmacologic Management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 그룹들을 어떻게 나눠야 할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보시면은 좌우로 나누는 기준이 하나, 그 다음에 위아래로 나누는 기준이 하나 이렇게 있죠. 그래서 좌우로 나누는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은 평소의 증상 수준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제가 저번 시간에 평상시 증상을 구별하는 척도가 뭐다 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여기 나와 있어요. MMRC 그레이딩이죠. 그래서 MMRC 2점을 꼭 기억하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MMRC 2점은 평지를 걷는데도 조금 숨이 차다. 그리고 동년배와 보조를 맞춰서 걷기가 힘들다. 그렇게 되면은 MMRC 그레이드 2다. 스케일 2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MMRC 그레이드 2가 되면은 그때는 그룹 B 또는 그룹 D로 구별이 되는 거고 그거 이하. 평지를 걷는 것은 괜찮지만 뛰면 힘들다. 아니면 계단을 올라가기 힘들다. 그럼 MMRC 1점이죠? 그 정도는 그룹 A나 그룹 C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위아래로 나누는 설인데요. 이거는 COPD 급성 악화가 얼마나 자주 왔냐에 따라서 구별을 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acute exacerbation이 2번 이상 왔든지 또는 입원을 할 정도로 심한 acute exacerbation이 1번 이상 왔다. 그러면 급성 악화를 막기 위한 적절한 치료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 위쪽 그룹 C나 아니면 그룹 D로 구별을 하는 거고 입원을 필요로 하지 않을 정도로 입원을 필요할 정도로 심하지는 않은 acute exacerbation. 그게 한 번 아니면 한 번도 그런 적 없다. 그러면은 그룹 A나 그룹 B로 구별을 하게 됩니다. 그 환자의 COPD acute exacerbation이 입원이 필요했는지 입원이 필요하지 않았는지 그거는 우리가 문제를 보고 거기서 판단을 할 필요는 없어요. 환자 본인이 입원을 했다 안 했다 뭐 이렇게 알려주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좌우로 한 번, 그다음에 위아래로 한 번 해가지고 그룹을 4개로 나눴는데 어떤 치료를 각각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럼 그룹 A는 딱히 아실 필요 없어요.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냥 브론코다일레이터를 사용하면 된다고 되어 있는데 뭐 구체적으로는 아마 as needed로 rapid onset 브론코다일레이터를 한번 사용하는 거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룹 B는 뭐냐면은 MMRC 스케일은 2점 이상이지만 급성 악화는 잘 없었던 경우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는 long-acting bronchodilator인 라마 아니면은 라바 둘 중 아무거나 사용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둘 중 없는 거나 어느 게 뭐 낫고 뭐 그런 거는 없는데 어쨌든 간에 둘 중 하나를 꾸준하게 사용해가지고 증상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라마라 하면 티오트로피움 아니면 에클린디움 같은 이제 long-acting 무스카리딘 안타고니스트를 얘기를 하는 거고 엄밀히 말해서 이프라트로피움은 long-acting은 아니고 short-acting에 들어갑니다. 한 6시간 정도 지속되는. 그래서 보통 시험 문제는 아마 답도 티오트로피움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룹 C는 조금 달라요. 그룹 C는 어떻게 되냐면은 평상시 증상은 심하지 않다. MMRC가 0 아니면 1이죠. 근데 급성 악화가 자주 있다. 2번 이상 급성 악화가 작년에 있었든지 아니면은 한 번 이상 입원을 필요로 할 정도였든지. 근데 이럴 때는 제가 저번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라마가 exacerbation 감소,
그 다음에 readmission 감소에 조금 더 우수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그룹 B랑은 달리 라바는 좀 별로 좋지가 않고 라마를 사용하는 게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 C는 라마다. 마지막으로 exacerbation도 잦고 그 다음에 평상시 증상도 심한 그룹 D.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은 라마 단독으로 시작을 하든지 아니면은 라마 라바로 시작을 하든지 이런 거는 이제 처음 봤을 때 증상이 좀 많이 심해 보이는 사람은 라마 라바로 바로 시작을 하는 거죠. 아니면 ICS 라바를 시작하든지 셋 다 상관없어요. 일반적으로는 라마 단독으로 시작하고 증상이 너무 심해 보이면은 라마 라바로 시작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에오지노필 카운트가 300 이상이든지 아니면은 이제 천식기가 원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ICS 라바 이걸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ICS 라마는 없어요. ICS 라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니셜 매니지먼트를 시작하고 나면은 이제 증상 팔로우업을 하면서 약제를 조절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치료를 시작할 때도 평상시 증상에 따라서 그리고 exacerbation이 자주 있는가에 따라서 분류를 했던 것처럼 팔로우업도 평상시 증상이 조절 잘 되는지 아니면 exacerbation이 여전히 자주 일어나는지 그거에 따라서 약제를 조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우 요 도표는 평상시 증상 그러니까 이제 숨찬 증상이 조절 잘 안 되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매니지먼트를 나눠놓은 건데 우선 기본적인 치료는 라마나 아니면 라바 단독 치료였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의 경우에서는 다른 기존의 약제를 추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라바 라마로 좀 그 증량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ICS 라바를 쓰고 있었다? 그렇다면 트리플 테라피로 좀 더 증량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근데 이 경우에 좀 더 고려해야 되는 거는 특히 이제 증량을 했는데도 조절이 잘 안 된다? 그런 경우에는 그 다음에 또 증량을 하고 이거보다는 처음부터 디스프니아의 원인이 COPD가 아닌 경우 그만을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인헤일러 자체를 제대로 못 쓰고 있는 경우 이거 두 가지를 꼭 감별을 해야 돼요. 사실 시험에는 이게 좀 더 잘 나와요. 인헤일러 자체를 자주 사용하고 있는지. 왜냐면은 이제 COPD 진단을 여러 가지를 방법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진단이 정말 꼭 잘못됐을 가능성은 생각보다 그거는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진단 자체는 제대로 했다가 보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약제를 잘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게 좀 더 중요해요. 그래서 특히 인헤일러는 사용하는 모습을 의사 앞에서 직접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제대로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자세한 사용법 동영상을 보여주든 등의 이제 여러 가지 보조 자료를 사용해 보는 게 좋은데요. 이거 CK에서는 그 이제 보조 자료 중에서 그래서 뭐가 제일 좋냐? 뭐 동영상을 보여주는 게 낫냐? 브로셔를 주는 게 좋냐? 아니면 의사가 직접 앞에서 해봐야 되냐?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제 기억에는 아마 동영상을 보여주는 게 제일 비용 대비 효과가 좋았다고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확실하지가 않아요. 찾아보려고 하니까 잘 안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확실한 거는 그냥 잘 쓰세요 라고 입으로만 교육하는 거나 아니면은 책자를 나눠주는 거 이거는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직접 뭔가를 보여주면서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exacerbation이 자꾸 생기는 경우에는 역시 약제 증량이 필요하겠죠. 여기 exacerbation은 라바 또는 라마 이렇게 나와 있는데 exacerbation이 심한 경우에는 라마 단독으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라마 단독이었으면은 라바 라마로 증량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천식기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약제 선택이 적절하지 않았었다. 그렇다면 ICS 라바로 완전히 교체를 해볼 수도 있게요. 이렇게 했는데도 잘 안 되면은 ICS 라바 라마로 조금 더 증량을 해볼 수도 있고 만약에 이제 ICS에 적응증이 안 되는 사람들 예를 들면은 이제 블러드 에오지노필이 100 이하로 너무 낮은 사람 그 다음에 뉴모니아가 너무 자주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ICS 쓰기가 좀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선 바로 로프밀라스트나 아니면 아지스트로마이신 같은 거를 추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거 치료 전략 한번 다시 요약 드릴게요. 이니셜 매니지먼트를 선택할 때 고려할 것은 두 가지다. 첫 번째, 평상시의 증상. 두 번째, exacerbation의 횟수. 그래서 평상시 증상의 기준은 MMRC 2점이다. 그다음에 exacerbation은 1년 동안 2번,
아니면은 입원을 할 정도로 심한 exacerbation이 한 번 이상. 그래서 이제 이니셜 파마콜로직 트리트먼트를 크게 그룹을 4가지로 나눠서 시작을 하는 거고, 요 A 빼고 나머지에서는 기본 치료로 라마 단독을 고르면 틀리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에오지노필이 100 아니면 300 이상이거나 아니면 에스마기가 있는 사람이라면은 ICS 라바를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그다음에 이후에 팔로우업을 하면서 평상시 증상과 exacerbation이 잘 조절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만약 적절한 증량이 필요한데 둘 다 공통적으로는 약제 증량이 기본이다. 그렇지만 그 전에 약제 자체가 적응증에 맞게 잘 처방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네일러를 제대로 된 사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진단 자체가 COPD가 맞는지 그걸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COPD 치료 전략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오늘 핵심 내용인 COPD의 급성 악화에 대해서 다뤄봅시다. Acute Exacerbation of COPD, AECOPD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COPD를 적절하게 치료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에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는 상태, 이거를 통틀어서 AECOPD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COPD 급성 악화는 에스마 급성 악화랑 증상도 비슷하고 치료도 비슷해요.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은 첫 번째, 숨찬 증상, 그 다음에 기침, 쌕쌕거림이 더 심해진다. 그리고 좀 중요한 거, 가래의 양이 많아지고 색이 탁해지거나 아니면은 끈끈해진다. 나머지들은요, 증상 심해지니까 숨차고, 밤에 잠 잘 못 자고, 이런 건 당연한 거고요. 만약에 산소 치료를 받는 사람이라면은 평소보다 산소를 많이 틀어야 한다. 이 정도.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들이죠, 이런 거는. 그런데 특히 이게 너무 심해지면 아예 호흡 부전의 수준까지 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하이폭세미아가 굉장히 심해질 거니까 환자가 막 앵사이어티를 호소하고, 그 다음에 숨도 막 헐떡헐떡 하면서 쉬려고 그러고, 크게 쉬려고 그러고,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처음엔 어떻게 되냐면요, 벤틸레이션이 막 늘어나요. 그래서 이제 PaCO2가 떨어지고 레스피토리 알칼로시스가 생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숨을 계속 몰아쉬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특히 COPD라는 병은요, 그 병 자체가 약간 소모성 질환이에요. 그래서 COPD 환자들은 살도 빠지고 근육량도 빠져요. 그러다 보면은 그렇게 계속 그렇게 숨 쉴 수 있겠어요? 안 되죠. 호흡근이 금방 지쳐버려요. 그래서 호흡 노력을 지속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굉장히. 그러면은 점차 힘이 빠져가지고 숨을 못 쉬게 되겠죠.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자, 숨소리가 감소한다. decrease breath sound. 그 다음에 위진이 아예 안 들려요. 제가 이거 여러 번 강조했죠. COPD나 asthma의 acute exacerbation이 있을 때 위진이 없거나 아니면 잘 안 들리는 거는 좋은 거 아닙니다. 오히려 갈 때까지 갔다. 지금 이 사람 너무 힘들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하이폭시아, 그 다음에 하이퍼캡니아 이런 게 심해지면서 cyanosis, 그 다음에 altered mental status 이런 걸 보이게 돼요. 이런 상태를 우리가 respiratory collapse라고 부르는 거고, 이때는 어때요? 빠른 치료가 필요한 아주 위중한 상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AECOPD를 일으키는 원인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역시 에스마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upper respiratory infection, URI가 제일 중요한 인자고요. 그 외에 날씨가 추워지고 건조해지고 미세먼지가 많아지고 이 정도가 꼽혀요. 그 외에 책에 보면 이것저것 많이 적혀 있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뉴모니아, 뉴모토락스 이런 거는 그 ACOPD의 원인이라기보단요, ACOPD랑 감별을 해야 되는 것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URI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흔한 ACOPD의 원인 인자다, 이렇게 기억하고 계셔도 충분해요. 그럼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번 시간에 배운 COPD의 치료를 잘 받으면 돼요. 그거 잘하면 되고요.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가이드라인에 영양소 중에서는 특히 뭘 보충해야 되냐? 바이타민 D, 이거를 강조하고 있어요. 이거 혹시나 그 시험에 국시에는 이렇게까지 나올지는 잘 모르겠는데 CK에는 이런 거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ACOPD 줄이기 위해서 바이타민 D. 그 다음에 ACOPD의 중증도 분류를 이렇게 표로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고요. 여기 그 밑에 어느 정도로 심하면 하스피탈라이제이션이 필요하냐 이거 정도만 조금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 외우라고 해놓는 게 아니고요. 그냥 ACOPD가 어느 정도 되면 심각한 상황이고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냐 그거는 조금 아실 필요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들이랑 별로 다를 거는 없는데 그 SaO2가 팍팍 떨어지고 그 다음에 숨을 굉장히 가쁘게 쉬고 그 다음에 그게 잘 안 되면은 CO2가 오르면서 의식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산소가 모자라니까 산소를 달았는데도 불구하고 회복이 잘 안 된다. 그럼 어때요? 당연히 안 좋은 거겠죠? 그 정도만 아시면 충분해요. 그럼 이제 치료를 봅시다. 천식과 마찬가지로 ACOPD 환자도 브론코다일레이터를 사용해요. 일반적으로 사바, 거기에 이프라트로피움 추가 정도 하고요. 책에는 테오필린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천식이든 COPD든 급성악화에 테오필린 안 씁니다. 그 무시하시고요. 거기에 급성기에는 시스테믹 글루코코르티코이드를 사용해요. 자, 천식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급성악화 때는 ICS가 아니고 반드시 시스테믹, 그러니까 PO 또는 IV 글루코코르티코이드를 줘야 된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항생제를 추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요건 언제 쓰냐면 조금 전에 COPD의 급성 악화 주요 원인이 URI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사실 URI는 보통 박테리얼은 아니고 바이럴이거든요. 그래서 항생제가 뭐 도움이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안티바이오틱스를 꼭 써야 되냐? 그렇다면 그건 아니고요. 박테리아 인펙션 느낌이 많이 날 때 그때 쓰는 거고 그럼 어떨 때 우리가 박테리아 인펙션을 의심할 수 있냐 하면은 이제 ACOPD의 3 cardinal symptom 그러니까 디스니아, 그다음에 스푸툼의 양 증가, 그리고 스푸툼 퍼룰런스 변화 이런 것들이 뚜렷할 때 또는 NIPPB나 인튜베이션이 필요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할 때 또 조금 논란이 있다고 되어 있지만은 프로칼시토닌 레벨 상승 뭐 이 중에서 이 프로칼시토닌 레벨은 박테리얼 인펙션을 보기 위한 방법인데 이게 AECOPD에서도 박테리얼 인펙션의 인디케이터가 되냐 안 되냐 그거는 조금 논란이 있다 그래요. 그렇지만 어쨌든 프로칼시토닌 레벨은 보조적인 판단 지표로 삼을 수 있는 수단임은 분명합니다. 사용하는 항생제는 아목시실린 클라블라네이트, 그 다음에 이제 마크롤라이드 중에서는 주로 아지스트로마이신, 그 다음에 테트라사이클린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테트라사이클린보다는 독시사이클린을 주겠죠. 그런 걸 쓰고 만약에 이렇게 안티바이오틱스를 써서 증상이 빠르게 개선이 되고 가래 색이 점차 묽어진다. 그러면 항생제를 잘 썼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굉장히 중요한 산소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 이거 한번 봅시다. 이제 산소 치료는 하이폭시아가 굉장히 심한 사람한테 하면 되는데 그 목표가 어느 정도냐면은 역시 SaO2는 대략 90%, 그다음에 PaO2로는 60ml 어큐리입니다. 이거보다 더 높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 SaO2를 뭐 100% 또는 95% 이상 맞춰야 된다. 아니면은 PaCO2를 100mmHg 이렇게 높게 해야 된다. 이런 거 나오면은 무조건 오답입니다. 너무 높이면 무조건 안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안 좋은 이유는 제가 조금 뒤에 말씀드리고 어쨌든 간에 이 정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산소를 공급을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은 인튜베이션을 바로 하는 것은 아니고 Non-Invasive Ventilation을 기본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Non-Invasive Ventilation이 방법이 뭐가 있냐면은 첫 번째로 이 High Flow Nasal Therapy, HFNP다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코에 산소줄을 달아놓는 것은 아니고 조금 더 좋은 방법이래요. 왜 좋냐면은 그게 그냥 주면은 이제 코가 말라가지고 코에서 코피 나고 뭐 이런 게 좀 심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양의 산소를 공급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따뜻한 그 다음에 수분이 포함된 공기를 공급하는 장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로 산소가 충분하게 올라간다면
굳이 뭐 NIPPB나 인튜베이션을 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근데 산소로 공급하는 것 자체가 그 자체로 CO2 retention, CO2 narcosis를 유발할 수가 있어서 이제 PaCO2가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산소 치료를 했는데 그 다음에 PaCO2가 많이 올라갔다. 그러면은 그때는 반드시 NIPPB나 인튜베이션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겠습니다. 그 다음은 Non-Invasive Mechanical Ventilation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NIPPB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언제 하는 거냐면은 요 위에 High Flow Nasal Therapy로 Saturation 올려주는 걸 일단 해본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걸로 잘 안 될 때, 아니면은 이제 요거를 할 때 그 CO2 리텐션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하이퍼캡니아가 심해지면서 Respiratory Acidosis가 생겼을 때, 요럴 때는 이 HFNT로 안 되고 NIPPB로 적극적인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인튜베이션을 하는 거랑 NIPPB랑 이 둘을 비교를 해보면은 당연히 환자 입장에서도 NIPPB가 훨씬 좋아요. 근데 인튜베이션을 꼭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를 좀 아셔야겠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답에 NIPPB, 인튜베이션 이렇게 둘 다 줄 수가 있겠죠. 그럼 언제 인튜베이션을 꼭 골라야 되느냐? 첫 번째, NIPPB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소화가 제대로 안 된다. 당연히 인튜베이션 해야겠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것들 좀 기억해 둡시다. 호흡기뿐만 아니고 여기저기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인튜베이션의 적응증이에요. 첫 번째, 호흡정지나 아니면은 심정지가 왔었을 때. 두 번째, 의식이 없을 때. 이거 중요해요. 의식이 없으면 NIPPB 안 돼요. 왜냐면 에어웨이 프로텍션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의식 없는 사람한테서는 반드시 인튜베이션 해줘야 됩니다. 세 번째, 자꾸 토하는 사람. 토하는 사람한테 NIPPB 쓰면 큰일 나겠죠? 아스피레이션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도 역시 반드시 인튜베이션을 해줘야 되겠고, 그 다음 가래가 너무 많이 나올 때, respiratory secretion이 너무 많이 나온다. 그럼 어때요? 인튜베이션을 한 다음에 가래를 직접 이렇게 뽑아내줘야겠죠? 그 다음에 헤모다이나믹이 흔들릴 때, 이것도 사실 의식 떨어지는 거랑 비슷한 얘기인데, 어쨌든 간에 이 헤모다이나믹 떨어지는 것도 굉장히 위중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럴 때도 그 에어웨이 프로텍션이 잘 안 될 가능성이 이거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도 반드시 인튜베이션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요런 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면은 보통은 인튜베이션의 여러 단점들을 고려해서 NIPPB를 먼저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ACOPD 요약해 드릴게요. 치료를 하는데도 증상이 점점 심해진다. 그리고 가래 양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가래 색이 변한다. 그런 경우를 ACOPD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특히 숨소리가 아예 작아지거나 안 들린거나 아니면은 위징이 들리지 않는 것, 이런 거는 아주 심한 ACOPD, 그 다음에 respiratory failure를 의미한다. 그렇게 되면 멘탈도 떨어지고 사이노틱해질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랩상에서는 하이폭시아, 하이퍼캡니아가 나타난다. 치료는 기본이 세 가지. 첫 번째, 산소 공급. SaO2를 90% 정도 맞추는데 일단은 코로 산소 공급하거나 아니면 산소 마스크를 사용해가지고 추가 공급을 해보고, 그걸로 안 되면 NIPPB 또는 인튜베이션에 적응증이 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인튜베이션. 두 번째, 브론코다일레이터, 사바계통을 흡입시키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스테믹 글루코코르티코이드, ICS가 아니라 전신 스테로이드라는 거 반드시 기억합시다. 그 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는 만약에 항생제를 사용할 수가 있겠고, 적응증에 맞춰서 만약에 인플루엔자가 의심된다면은 오셀타미비르, 타미플루 이런 거를 사용해 볼 수가 있겠다.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정리본 강의록에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걸로 외우시면 편할 겁니다. 자, 그럼요. 사실 COPD에서 중요한 내용들은 이제 다 다뤘어요. 나머지 내용들은 국시에 아주 직접적으로 출제되지는 않지만 CK에서는 나올 수 있는 격가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국시만 보시는 분들은 여기서부터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아니면 그냥 내용이 좀 궁금하시다 하면은 이제 펜에서 손을 떼시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편하게 들으셔도 괜찮아요.
우선 CO2 나르코시스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나르코시스라는 말은 이제 의식이 떨어지면서 잠든다 이러는 거잖아요. 요거를 다른 말로 ventilation induced hypercapnia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산소가 부족해 보여가지고 벤틸레이션을 시켜줬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CO2가 올라가고 그것 때문에 의식이 떨어지면서 잠들어 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저번 시간, 이번 시간 내내 COPD에서는 SaO2를 너무 올리면 안 된다. 90% 정도만 맞추고 그 이상 올리면 오히려 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O2를 너무 올려버리면요. SaO2가 올라가겠죠. 올라가는데 동시에 PaO2까지 같이 올라가는 이상한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O2 공급 자체가 CO2 리텐션을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 CO2 리텐션을 일으킬 수가 있으니까 그 CO2 리텐션 때문에 의식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심하면 시저를 한다든지 아니면 코마가 생긴다든지 이렇게 돼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린 치료를 잘 해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내가 그 사람한테 치료를 해주는 것 자체가 환자를 위중한 상태로 빠뜨리는 거잖아요. 그럼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이상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공급한 거는 O2로 공급한 거지 CO2로 공급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PaCO2가 올라가는 거지? 이상하다고. 그래서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PaCO2가 올라가는 이유는 무조건 알베올라 벤틸레이션이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 폐기능 검사 그 저산소 혈증 얘기하면서 한번 말씀드렸죠? 제일 먼저 감별해야 되는 게 뭐야? PaCO2가 올라갔느냐? 하이퍼벤틸레이션이 있느냐? 그게 첫 번째 판단 순서 하는 플로우 차트의 첫 번째 순서였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라고. CO2가 올라갔다는 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 알베올라 벤틸레이션이 떨어졌다는 거야. 근데 도대체 O2를 공급하는데 왜 알베올라 벤틸레이션이 떨어져? 이걸 생각해 보시면 된다고요. 이걸 전에 어떻게 설명드렸냐면요. COPD가 있는 사람은 만성적으로 하이폭세미아, 그 다음에 하이퍼캡니아가 있다. 이거 맞죠? 근데 그래가지고 뇌는 열심히 숨을 쉬려고 하는 상태다. 그러니까 이제 respiratory drive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상태에서 O2를 공급하면요. SaO2가 올라가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면은 숨을 별로 안 쉬어도 하이폭세미아가 해결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뇌에서 respiratory drive가 떨어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소를 공급하면은 뇌에서는 산소 많네? 숨 좀 덜 쉬어도 되겠다 하고 호흡이 떨어져 버린다고. 그래서 벤트를 하는 것 자체가 자연스럽게 하이퍼캡니아를 유발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요. 근데 사실 COPD에서요. 이 hypoxemic respiratory drive가 중요한 역할이냐 그렇게까지 그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말대로라면은 SO2가 올라가면 호흡 노력이 점점 떨어지고 미닛 벤틸레이션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O2를 공급을 해도 환자는 여전히 숨을 세게 쉬고 있고 벤틸레이션 자체는 오히려 올라가 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이상하다고. 벤틸레이션을 열심히 하는데 PaCO2가 올라간다는 건 진짜 이상한 거야. 근데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이퍼벤틸레이션이 생겼다는 그 말. 그러니까 여기 그 하이퍼세믹 레스피레토리 드라이브가 없어져가지고 하이퍼벤틸레이션이 생겼다. 이게 가설인데 이 가설이 현실을 설명을 해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이론은 뭐냐면은 이거를 VQ 미스매치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 밑에 그림을 한번 봐보세요. COPD의 핵심 병리 중에 하나가 요 알베올라이로 향하는 small airway들, 요것들의 obstruction이 생긴다. 그래서 알베올라 벤틸레이션이 잘 안 된다. 이거잖아요. 이 길이 막혔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근데 모든 에어웨이들이 다 똑같은 수준으로 obstruction이 생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거는 좀 이렇게 잘 막혀 있고 어떤 거는 뭐 덜 막혀 있고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많이 막힌 알베올라이들, 즉 obstruction이 심해서 알베올라 벤틸레이션이 잘 안 되는 쪽, 여기 보면 V가 떨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거는 어때요? 알베올라의 내부의 O2가 낮은 상태로 유지가 되겠죠.
PO2가 떨어진다고? 그럼 이런 대로 혈액을 보내는 게 의미가 있어요? 기체 교환하라고 혈액 보내는 거? 의미 없죠. 왜냐면은 여기 기체 교환도 제대로 안 되는데 거기다 혈액을 보내는 건 뭐야? Wasted ventilation이다. Intrapulmonary right to left shunt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렁은 이 비효율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벤트가 잘 안 되는 쪽은 여기 혈관이 얇게 돼 있죠. 이 혈관을 닫아버린다고. 이런 거를 뭐라 그러면은 hypoxic vasoconstriction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제 뭐 여기 보면은 이제 Q도 떨어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벤틸레이션도 떨어지고 퍼퓨전도 떨어져.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이제 VQ 레이셔가 떨어진다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아니고 V도 떨어지고 Q도 떨어진다고. 여기 그냥 안 써버리고 그냥 닫아버리는 거야 문을. 이거 안 써. 왜냐면 해봤자 의미 없거든. 그러면은 다 대신에 이렇게 벤틸레이션이 잘 되는 쪽 이쪽으로 혈액을 많이 보내줘야 된다고. 이쪽에서 가스 익스체인지를 해야 의미가 있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여기 지금 FiO2가 0.21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게 FiO2가 들어오는 O2의 분압이 낮기 때문에 요 지금 막혀 있는 쪽은 좀 아예 막힌 거는 아닌데 좀 길이 좀 좁아져 있는 부분은 O2가 공급이 잘 안 돼요. 근데 우리 여기다 FiO2 100, 1.00 그러니까 100% O2를 이렇게 쏴준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PO2가 어떻게 돼? 뭐 700, 750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 750짜리가 여기도 그대로 다 들어올 겁니다. 그죠? 여기는 그대로 다 들어와. 근데 이쪽은 어때요? PO2 올라갈까? 올라가지. 암만 길이 좁아도 그 좁은 길을 통해서 그전에는 뭐 수증기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그 질소가스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해가지고 들어왔는데 그 질소가스 대신에 O2가 그냥 들어와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요 오른쪽에 있는 잘 뚫린 쪽이 PaO2가 뭐 600, 700 이렇게 된다 하면은 요쪽도 PO2가 뭐 100, 200 이 정도는 되는 거예요. 그럼 PO2 100, 200이면 어때? 그냥 정상적으로 숨 쉴 때랑 똑같은 거잖아요. 아,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요 알베올라인은 요 원래 막혀 있었어가지고 요쪽으로 혈액이 안 통하도록 이걸 막아놨었는데 PO2가 이 정도로 공급이 되니까 벤틸레이션이 잘 되고 O2 공급이 잘 되나 보네? 그러면 우리도 이제 베소다일레이션을 시키자.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 왼쪽은 원래는 벤트가 잘 안 돼요. 그래서 혈관들이 다 바이소 컨스트럭션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여기 좁은 길을 통해 가지고 공기가 아예 안 통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 100%짜리 O2를 공급하면은 어쨌든 요 PO2가 좀 올라요. 그래서 요 알베올라 캐필러리가 산소가 많은 걸로 착각하고, 산소가 많은 것 자체는 사실이지. 산소가 많으니까 벤틸레이션이 잘 된다고 착각하고 이 혈관을 열어버린다고. 그래서 원래는 이쪽으로 안 오던 혈액이 다시 이쪽으로 오게 된다고요. 근데 여기 좀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 산소 어때? 공급돼요? 산소 공급되지. 워낙에 고농도 산소를 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혈관이 열린 거잖아요. 그죠? 근데 CO2 배출이 돼요? 그렇지 않다고. CO2는 배출이 잘 안 돼요. 왜? 알베올라 벤틸레이션이 잘 안 되잖아요. 이게 길이 O2가 오고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 길이 좀 막혀가지고 지금 정체가 되어 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그러니까 여기 알베올라 벤틸레이션이 제대로 안 돼요. 그러면은 요 PCO2를 제대로 내보낼 수 있겠어요? 못 내보내. 그러니까 폐 전체적으로 보면 이때는 진짜 VQ 레시오가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면은 벤틸레이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안 되는 거 똑같거든요. 근데 그 V가 지금 굉장히 낮아진 상태야. 근데 Q가 어때? 원래 Q가 낮아가지고 이 VQ 레시오를 어느 정도 그냥 정상에 가깝게 유지를 하고 있는데 Q가 갑자기 확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럼 VQ 레시오가 어떻게? VQ 레시오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VQ 매스 배치가 심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벤틸레이션 제대로 안 되는 쪽에 혈액이 막 와가지고 POC2를 막 내보내고 있잖아. 근데 그 내보내고 있는 PCO2가 밖으로 분출이 되냐고. 안 된다고. 여기 그냥 계속 쌓여 있는 거예요. 점점 쌓이기만 더 쌓여. 그러니까 하이퍼케미아가 생기는 거예요. 마치 전체적으로 폐의 벤틸레이션이 떨어지는 것처럼. 이해되세요? 이거
제가 예전에 코로나리 스테일 신드롬 설명 한번 드린 적 있었죠. 그거랑 비슷한 개념으로 좀 생각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추가. 그게 그래서 이제 불큐 미스매치가 심해지는 건 그게 기본이고, 추가로 이렇게 SaO2를 강제로 높여버리면요. 옥시지네이티드 헤모글로빈이 늘어나거든요. 근데 사실 헤모글로빈이 CO2 운반 효과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옥시지네이티드 헤모글로빈은 제대로 못한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뜩이나 알베올러에 이런 데 CO2가 많이 쌓여 있는데 티슈에 쌓여 있는 CO2도 제대로 끌어와가지고 렁으로 보내는 거 이것도 제대로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티슈에 CO2가 점점 좀 더 쌓인대요. 이런 거를 하우데인 이펙트에 의했다 이렇게 부른다고 하네요. 어쨌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COPD 환자에서 SaO2를 너무 높여주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왜 안 되냐? CO2 리텐션이 생긴다. 그래서 하이퍼캡니아가 생긴다. 그에 의해서 증상이 뭐냐면은 나르코시스, 잠드는 겁니다. 그래서 멘탈 스테이터스가 떨어진다. delirium, confusion, lethargy 이런 게 생기고, 심하면은 시저를 일으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코마까지 일으킬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CO2를 좀 빼줘야 돼요. 어떻게 빼주냐면요. 산소 때문에 CO2가 잘 안 빠져나가니까 산소를 도로 낮추냐? 그건 아니고, 이제, NIPPB나 아니면 인튜베이션을 해가지고, 인튜베이션을 일단 해야 되는 거는 기본이고, 의식 상태가 괜찮으면은 NIPPB를 써야 돼요. 쓰고, 만약에 의식이 떨어진다, altered mental status, confusion, dizziness, drowsy, 이런 게 있다. 그러면은 인튜베이션 하는 겁니다. 이거 의식 괜찮다고, 그냥 CO2 좀 찼네? 뭐 좀 지나면 되겠지 하면서 산소 그냥 하던 대로 공급하고 그러면 안 돼요. 코출만 달고 있는 사람이라면 NRPPB로 반드시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결론은 뭐냐면은 그 불큐 미스매치가 심해졌다 이거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불큐 미스매치 자체를 해결해주기 위한 브론코다일레이터 추가 사용, 이걸 해줘야 되겠습니다. 핵심은 뭐냐면요. 하이퍼캡니아가 생기면은 NIPPB나 인튜베이션,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진짜 마지막 안티트립신 디피션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마칠게요. 자, 안티트립신이라 하면 트립신, 그러니까 단백질 분해 효소잖아요. 그걸 억제하는 녀석인데 트립신은 원래 소화효소죠. 근데 이게 뉴트로필에 들어있대요. 이거 왜 그러냐면은 우리 몸에 침입한 균, 그거를 소화해서 제거하기 위해서 필요하대요. 근데 그게 딱 지 할 일만 해야지 우리 몸까지 소화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억제를 할 수 있는 인자인 안티트립신도 우리 몸에 있다는 거죠. 근데 안티트립신이 결핍되면 어때? 그거 안 되겠죠. 그러니까 트립신이 우리 몸까지 소화시켜가지고 손상을 입히는 일이 자꾸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렁, 리버 이쪽에 데미지를 입히게 되는데요. 이제 이거 생기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COPD가 40, 50대 정도, 그지 굉장히 젊은 나이에 생기게 된다고 해요. 만약에 담배까지 피우면 발병 연령이 더 빨라져가지고 30, 40대로 굉장히 빨라진대요. 그래서 논스모커에 비해서 10년 이상 빠르게 그렇게 COPD가 생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험에서는 주로 이제 담배 피는 30대 아니면은 담배 안 피는데도 40대에 COPD 걸린 사람 이렇게 줘요. 원래 이 나이에 COPD 생기는 게 좀 이상한 거거든요. 너무 빠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문제 주면은 이 안티트리션 디피션시를 의심하면 되고요. 또 이게 간에도 만성 염증, 만성 손상을 일으켜요. 그래서 리버 시로시스, 그다음에 네오네이탈 헤파타이티스 일으킬 수가 있고, 시로시스 생기면은 헤파토셀룰러 카시노마 역시 생길 수가 있겠죠. 또 그 다음에 피부에도 모낭염 이런 거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거 유전병이잖아요. 그래서 가족 중에 이런 비슷한 증상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죠. 가족 중에 폐 안 좋은 사람들이 많다. 아니면은 간경화, 간암 걸린 사람들이 유독 많다. 이런 식으로요. 검사에서 좀 특이할 만한 거는요. 폐의 변화가 로어 로브 쪽, 그러니까 펄퓨전이 잘 되는 쪽에 뚜렷이 나타나요. 제가 사진 가져오는 거 깜빡해가지고 얼른 사진 가져왔는데,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요 위쪽은 어때요? 비교적 멀쩡해 보이죠? 근데 그 아래쪽에는 엠피제마가
저기 보이죠? 그 hyperinflated 되어 있고 약간 이제 hyperlucent하게 되어 있고 이 사진 이렇게 좀 이런 거 좀 잘 보입니다. 이런 게 antitrypsin deficiency의 특징이에요. 이제 확진 자체는 어떻게 하냐면 antitrypsin 레벨을 혈액에서 직접 확인해가지고 낮아져 있는 거를 확인하면 되겠고요. 추가로 PFT를 조기에 빨리 시행해서 폐 기능을 정확하게 평가를 해야겠습니다. 치료는 안티트립신을 그 IV 서플먼트로 직접 주입해주면 되고요. COPD의 치료 자체는 일반적인 COPD랑 똑같습니다. 브론코다일레이터나 아니면 ICS를 사용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오르간 손상이 너무 심하면은 폐 이식 아니면 간 이식 이런 거를 해줘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COPD 내용 다 마쳤습니다. 오늘 뭐가 좀 많긴 했는데 어땠어요? 생각보다 별로 뭐 없었죠? 뭐 곁다리로 달린 게 이것저것 많아서 그렇지 에스마나 COPD는 시험에 잘 나오는 핵심적인 내용만 정확히 알면 되고요. 그 외의 내용들은 그냥 지식을 풍부하기 위해서 알고 계시면 되는 것들이라서 뭐 별거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요약해드린 것들에서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거는 COPD는 수치가 중요해요. 숫자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문제 내고 저런 식으로 문제 내는 게 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답이 갈리는 경우가 좀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몇 개 좀 기억을 해두셔야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원래 책 순서대로 다시 돌아가면은 이게 과민성 폐장염, Hypersensitivity Pneumonitis부터 나오는데 그 전에 간질성 폐질환, ILD 단원을 먼저 들어갈게요. 왜냐하면은 그 간질성 폐장염이 사실 간질성 폐질환의 일종으로 들어가거든요. 과민성 폐장염, 이게 ILD의 일종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COPD 다음 단원인 ILD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Hypersensitivity Pneumonitis로 가는 게 제가 볼 때는 순서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복습하고 문제 꼭 풀어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